네, 태색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저기 태색 공부방 코너에 태색 홈페이지의 공부방 코너에 뭐야, 공부방 코너에 70선인가 있죠. 그 필수 문제 70선 거기도 있는 문제고요. 아무튼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그냥 저기 긁어다가 네이버에 검색해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 테스트 기출 문제들은 그 한경이 다 온라인에 올려서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공개하는 장소가 테스트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경의 기사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사들은 한경닷컴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네이버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문제 그대로 검색해서 올리면 저기 네이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딘지 설명을 드릴게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틀린 내용은 아닌데 이거 초심자들한테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해설에서도 한경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설 있죠. 이 해설에서도 동그라미 5번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잘 안 해서 왜 제대로 안 했는지 뭐 또는 어떤 설명이 가능한 건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한경이 2012년도 2월 달에 공개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옛날 문제죠. 지금 11년 전 문제니까. 그래서 해설이 좀 완벽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냈거나 테스트도 그렇고 저기 매경 테스트도 똑같아요. 출제된 이후로 많이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옛날 문제라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 이거보다는 좀 쉽게 나온다. 혹시 나오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S급 방지용 문제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가 돈을 쓰는 걸 재정 지출이라고 하죠. 재정 지출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가 그냥 보조금 막 주고 공짜 돈 주고 이렇게 우리 왜 코로나 때 재난 지원금 막 줬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정 지출은 아니고요. 정부가 뭘 사는 거예요. 예컨대 정부가 뭐 정부 건물 안에서 써야 되는 각종 뭐 이런저런 뭐 도구라던가 뭐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산다. 돈 주고 산다. 이런 것들이 정부 지출인 겁니다. 정부가 우리들한테 그냥 돈 뿌리는 건 정부 지출이라고 하진 않고요. anyway 그래서 자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저기 지출을 늘린다고 했어요. 자 정부가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건 무슨 돈으로 쓰겠어요? 세금 걷는 거로 쓰겠죠. 자 그래서 정부의 지출은 우리 G라고 외우죠. 이 G는 기본적으로 세금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출은 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보통 T라고 씁니다. 이건 텍스인 거죠. 그리고 G는 그 정부를 영어로 governmen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overnment expenditure는 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vernment expenditure인데 그 government에 G 따가지고 G라고 하고 요거 세금은 텍스에 T 따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세금 빼기 정부 지출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컨대 정부가 세금을 500조 걷었어요. 500조 걷었는데 400조밖에 안 썼다.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죠. 500조 걷었는데 400조밖에 안 쓰면 100조 남는 거니까 플러스죠. 이 경우를 재정 뭐 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에 돈이 남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T-G가 음수다. 예컨대 세금으로 500조 걷었는데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600조더라. 그럼 정부가 100조만큼 손해 봤죠. 그럼 이 경우를 재정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린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정부가 거둔 것보다 훨씬 많이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500조 거뒀는데 재정 적자를 확대시킨다는 얘기는 이걸 뭐 600조, 700조 뭐 이렇게 막 쓰는 얘기죠. 이렇게 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 T-C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가지고 이제 재정 적자냐 흑자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개념도 있어요. 자, 정부 저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정부 저축. 이거 영어 약자로는 저축이 영어로 saving이잖아요. saving 아껴놨다. 그런데 정부가 아껴놨다. 아까 그래서 정부를 governme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G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SG 정부 저축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 저축이 T-G예요. 자, T는 정부의 수입인 거죠. 세금 수입. 세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는 거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의 세금 수입. 그리고 G는 정부의 지출. 그래서 뭐 500조 걷었는데
썼다. 그러면 100조 남았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아낀 거다. 정부가 돈을 남겨놓은 거다. 그래서 정부저축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총저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축 시리즈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최근 기준으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는 꽤 어려운 테스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총저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총저축, 경제 전체의 총저축. 자, 총저축은 우리 저축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벌었는데 얼마 쓰고 남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으로 나눠요. 빡셉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민간 저축은 우리 생각해 보시면 예컨대 얼마 들었다고 해봐요. 얼마 벌었다고 해봐요. 그 번 게 Y죠. Y. 얼마 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부 다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텍스. 세금을 까요. 이게 민간 저축이 그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벌어들인 걸 이제 합쳐서 따지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1000조를 벌었다. 그쵸? 1000조를 벌었는데 세금으로 500조를 냈다. 반 뜯긴 거죠. 세금으로. 이런저런 세금으로. 그리고 나서 또 저축이라는 건 우리가 쓴 돈을 빼고 남은 돈을 저축하잖아요. 소비에 쓴 돈을 빼고. 그래서 그 소비는 우리가 C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C, consumption의 약자죠. 그래서 소비에 300조를 썼다. 그러면 우리는 1000조 벌었는데 제 숫자를 너무 크게 잡은 것 같긴 하네요. 자, 1000조를 벌었는데 500조만큼 세금 뜯기고 300조만큼 썼다. 그럼 우리는 얼마 남았어요? 200조 남죠. 그 200조만큼 저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저축은 200조라는 얘기예요. 우리 맞죠? 월급 예컨대 5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세금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300만 원 있죠. 그래서 여기 Y-T 있잖아요. Y-T. 500 벌었는데 300만 원 썼다. 아니 저기 300만 원만큼 미쳤어. 다시. 자, 5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200 뜯겼다. 그럼 우리 300 있죠. 300. 세금 뜯기고 들어오는 소득, 원천 징수되고 나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분들은. 예, 그게 300이다.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요.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우리 개념 잡고 갑시다. Y-T는 가처분 소득이라고요. 좀 더 표현을 쉽게 하자면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처분 가능 소득. 처분이라는 건 내가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디에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게 가능한 소득. 그래서 가처분 소득입니다. 요 가짜가 요 가짜예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가처분 소득 중에서 가처분 소득은 그러면 우리가 쓰거나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제 전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얼마예요? 100조 벌었는데 세금 500조 뜯겼으니까 500조죠. 그 500조 중에서 300조만큼 썼으면 200조만큼은 남겼다. 그 남긴 건 저축이죠. 은행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정부저축은 제가 아까 이거 T-G라고 했습니다. T-G. 그렇죠? 정부가 500조 걷었죠? 세금. 자, 여기서 아까 민간에서 뜯은 세금이 정부한테는 수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500조 뜯었는데 정부가 400조를 썼다. 400조를 썼다. 그럼 정부가 얼마 남겼어요? 100조 남겼죠. 그래서 정부 저축은 100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제 총 저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200조에 100조 더해서 총 저축은 300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총 저축은 어떻게 나타내지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t가 있고 여기 플러스 t가 있죠. 이렇게 보통 가로치거든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t가 있고 플러스 t가 있기 때문에 이 t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t랑 플러스 t 사라집니다. 그러면 총 저축은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 이렇게 돼요. 여기서 tt 사라졌죠. tt 사라졌으니까 남은 거 뭐뭐 있어요?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 이렇게 되는 거죠.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저축은 y 마이너스 c 발음이 꼬이네요.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라고 하고 숫자를 다시 넣어볼까요? y 우리 1000조였죠. 1000조. 미쳤어. 100조라고 썼어요. 1000조. 그리고 C는 300조였고요. 그리고 G는 400조였죠. 그럼 숫자가 맞죠. 1000조에서 300조 빼고 400조 빼면 300조 남죠. 그래서 우리 경제 총 저축은 300조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200조 저금했고 정부에서 100조 저금했으니까 정부 전체 총 저축은 300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총저축은요 다른 말로 국민저축이라고 하기도 해요. 국민저축. 그래서 약자로는 어떻게 됐으냐면 자 민간저축이랑 정부저축은 SG라고 한다고 했어요. saving인데 G government 정부가 그리고 이건 SP라고 쓰기도 해요. 이 민간저축은
민간이 프라이빗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이 저축한 거 SN, SP 그리고 국민저축 또는 총저축은 이건 SN이라고 씁니다. SN 네이션이죠. 네이셔널. 자, 그래서 이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볼게요. 이 문제의 동그라미 4번.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린대요.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그 얘기는 지금 요 정부 저축 상황을 계속 요 G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예컨대 세금을 500조 걷었는데 정부가 계속 써서 600조, 700조, 800조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G가 늘어나면 요 정부 저축 전체는 줄어듭니다. 맞죠? 요 정부 저축 전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총 저축도 줄어들어요. 왜? 총 저축은 Y-C-G인데 요 G를 계속 키우고 있다고요. 요 G를 계속 키우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저축도 감소하고요. 정부 저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맞아요. 동그라미 4번이 정부 저축과 국민 저축 다른 말 총저축, 정부 저축과 총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맞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그 한경 공식 해설의 마지막에 보시면 정부 지출의 확대는 정부 저축과 국민 저축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자, 그래프를 두 개만 그리면 되겠지? 두 개 그릴게요. 자, 두 개 그릴 건데 여기는 제가 대부 자금을 그릴 거고요. 대부 자금 시장. 그리고 여기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그릴게요. 총수요 총공급. 여기 Y가 들어가고 여기는 P가 들어가죠. 여기 P는 물가예요, 물가. 그러면 우리 총수요 곡선이 AD 곡선이 있고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지출이 늘린다는 얘기는 요 AD가 뭐예요? 우리 GDP 공식 많이 배웠던 거 있죠? 이게 CI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거죠. 총수요 곡선이. 그쵸?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G를 팍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 지출을 팍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쵸?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이 총수 요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총수 요구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래 균형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균형은 여기죠. 그러니까 원래 균형에서 물가 수준보다 새로운 균형에서 물가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총수 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물가는 상승합니다. 정부가 돈을 막 쓰니까 물가는 상승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 뭐 설명 안 드렸죠? 2번, 3번, 5번 설명 안 드렸죠? 2번, 3번, 5번. 네.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대부자금 시장. 자, 대부자금이라는 건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하는 그 자금이에요. 예, 돈이 남아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자금을 대부자금이라고 합니다. 대부자금. 저기 우리 대부업체라는 말 쓰잖아요. 러시앤 캐시, 뭐 산업머니 이런 데를 대부업체라고 하죠. 예, 돈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업체를 대부업체라고 합니다. 그 대부가 여기 대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대부자금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우리 항상 뭐 그래프 그릴 때 여기에 가격 넣잖아요. 그래서 대부자금의 가격이 이자율입니다. 그쵸?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적용되는 가격, 그 돈의 가격, 대부자금의 가격, 거기 다른 말이 이자율인 거예요. 이자율. 자, 그래서 대부자금도 마찬가지로요.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해요. 이자율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동그라미 3번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맞는데 이 설명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저기 한경 공식 해설에 또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정부가 지금 500조 걷었는데 600조, 700조, 800조 이렇게 쓰는 상황인 거죠. 예,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당장 거둔 돈은 500조밖에 없는데 지금 500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했겠어요? 정부도 빌려요. 정부도 빌려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시중의 여유 자금을 빨아들여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정부가 예컨대 500조를 걷었는데 지금 뭐 700조를 쓴다고 합시다. 700조. 그럼 지금 200조 모자라죠. 200조 모자라죠. 200조 모자랄 때 정부가 어떻게 하냐? 단순히 생각하면 원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원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지금 거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하고요. 정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 또는 금융 정책이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통화 정책. 또는 금융 정책은 이건 중앙은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눠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정부가 지금 돈 모자라다고 지금 200조 모자라죠. 돈 모자라다고 정부가 그 돈 찍어내는 인쇄 기계 그 기계 막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10,000원짜리 세종대왕 화폐랑 50,000원짜리 신사임당 화폐 그거 막 찍어내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나눠 놓은 거예요. 서로 간섭 못하게. 왜 그러냐? 옛날에 1920년대에 독일에서 독일이 1차 대전도 줬고 2차 대전도 줬죠. 그 세계 대전을 둘 다 진 나라인데 독일이 1차 대전을 졌을 때 그래서 경제가 박살났을 거 아닙니까? 전쟁 졌으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승전국들이 독일한테 야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봤잖아 싸우느라고 그래서 너네 전쟁 배상금 내 우리나라한테 배상금 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배상금이 미친 듯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쟁 배상금도 갚아야 되고 독일 경제도 박살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긴 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떻게 했냐? 돈을 그때 진짜 찍은 거예요. 그냥 그 인쇄기로 돈을 정말 찍어가지고 전쟁 배상금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는 초인플레이션. 그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돈을 막 찍어놔서 뿌리기 시작하면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죠. 당시는 독일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마르크화였거든요. 마르크화가 세상에 엄청나게 풀리니까 그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르크화가 너무 넘쳐나서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그 뒤로는 이제 배운 거죠. 전 세계가 독일 덕분에 배운 거죠. 독일이 그렇게 했더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경제 더 막장되더라. 안 되겠더라. 그래서 돈 찍어내는 거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이 뭐 우리 경제학 공부하면서는 그쵸 뭐 기준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뭐 저기 그런 것들 배우죠. 뭐 저기 뭐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쓰니 그런 거 하는데 한국은행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예요? 돈 찍어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지폐에 보면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돈 찍어내는 건 중앙은행이 해라. 돈 찍어내는 건 중앙은행이 해라. 정부가 이런 상황일 때 500조 걷었는데 700조 쓰고 싶을 때 돈 찍어내면 우리 옛날에 독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둘은 분리해야 돼. 이 둘은 분리해야 돼. 라고 해서 지금 분리를 해서 전 세계가 웬만해서는 거의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부가 그러면 500조 걷었는데 700조만큼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정부도 돈을 빌려요. 정부도 돈을 빌려요. 그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걸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채 발행. 국채는 채권의 일종이거든요. 채권. 자, 채권이라는 건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빌려준 상대방한테 나 이렇게 돈 빌렸으니까 나중에 언제 이자 갚고 언제 원금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증서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 빌렸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자,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채권은 돈 빌리고 나서 언제 갚을게요라고 적혀 있는 증서인데 그 채권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발행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돈 빌리고 채권 발행하면 그걸 국채라고 하고 저기 뭐 지방자치단체가 빌렸어요. 뭐 시 단위에서 뭐 도 단위에서 빌렸어요. 그럼 그걸 지방채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빌렸어요. 회사가 돈 빌리고 채권 발행하면 그건 회사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사채는 더 줄여서 회자 떼고 사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채는 우리가 아는 러시안 캐시 사나머니가 아니고 회사채인데 그 회자 떼고 사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빌린다. 돈을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쓰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돈을 빌린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대부자금 시장이 돈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이라고 했죠. 그럼 이 수요는 돈 빌리는 수요예요. 돈 빌리는. 그리고 이거는 돈 빌려주는이죠. 돈 빌려주는. 그쵸? 그러면 여기 해설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경 공식 해설에 특히 정부가 세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시중에 여유 자금을 빨아들인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죠. 야, 우리 200조만큼 빌려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요 대부자금 시장에 와가지고 200조만큼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화폐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200조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수요가 늘어나요. 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서 원래 대부자금의 균형은 여기였는데
여기로 변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대부자금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쵸?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죠. 시중에 여유자금을 빨아들인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정부가 200조만큼 빌리려고 하니까 그럼 정부가 200조 빌려가면 그만큼 이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200조만큼 줄죠. 예,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여유자금인 거예요. 시중에 여유자금이라는 게 돈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죠. 이게 남으니까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유자금을 200조만큼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200조만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돈에 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200조만큼 줄었어요. 정부에서 200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투자 여력이 감소된다는 건 뭐냐면 자 원래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할 때 투자할 때 뭐 공장 짓고 이럴 때 돈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부 저기 기업들도 자기 돈 가지고는 다 못해요. 자기 돈 가지고는 다 못하니까 빌려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저기 기업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빌려서 하는데 자 원래 뭐 예컨대 이 빌려주려는 시장에 천조만큼 빌려주려고 했어요. 그쵸? 아, 이 사례는 들지 맙시다. 원래 빌려가려는 수요가 있었고 빌려주려는 공급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왕창 빌려가는 바람에 기업들이 빌려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빌려갈 수 있는 돈이 귀하죠. 빌려갈 수 있는 돈이 귀하다는 얘기는 빌려갈 수 있는 돈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자율을 많이 쳐야 이제 빌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져요. 원래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 돈 빌리기 힘들어졌잖아요. 시중에 돈 빌려주려는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돈 빌리기 힘드니까, 예, 돈 빌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맞는 설명입니다.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2번과 3번은 해결했어요. 그럼 동그라미 5번은 뭐냐? 자금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요 돈 빌려주려는 공급은 남는 돈이라고 있죠. 남는 돈은 뭐예요? 쓰고 남아서 저축한 돈이죠. 그래서 요 공급은 사실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쵸? 쓰고 남은 돈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축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총저축이랑 정부저축이랑 둘 다 감소하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정부저축이 감소하면서 총저축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우리가 아까 감소한다고 배웠습니다. Y-C-G인데 G가 늘어나면서 총저축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 자금의 공급이 왼쪽으로 간다는 게 동그라미 5번 설명이에요. 자금의 공급이 왼쪽으로 간다는 게 동그라미 5번 설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설이 제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는 게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자 제가 아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자금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자율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공급이 줄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따져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 총 저축이 줄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서 원래 시장의 균형이 여기였는데 여기로 이동한다 라고 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든 결국엔 이자율은 올라가요. 결국엔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돈 빌리기 힘들어지고요. 기업이 돈 빌리기 힘드니까 투자는 감소해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어느 경우든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5번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경 공식 해설에는 여기 제가 아까 계속 읽어드렸던 시중의 여유 자금을 빨아들여 블라블라 이 얘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설명한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공식 해설에서 자금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는 해설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한경 공식 해설을 읽어보시면 그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해설은 없어요. 우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내용은 시중의 여유 자금을 빨아들여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런 말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소요 자금을 조달하면 얘기는 정부가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 빌린다는 거죠. 예, 정부가
돈을 빌려서 재정 자금을 조달하면 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 그 얘기는 한경 공식 해설에서는 해설에는 요 얘기만 적어 놓은 거예요. 해설에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금 시장 저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건 안 적어 놓은 거죠. 네, 안 적어 놓았지만 말은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5번도. 네.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든 이게 왼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이자율은 증가하고 민간 투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2번, 3번은 항상 옳고요. 5번은 약간 애매하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장 확실한 거 고르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거 고르는 거.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확실하게 틀렸어요. 물가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물가는 무조건 상승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은 확실하게 틀렸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서, 네, 이게 여기로 가는 거랑 이게 여기로 가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서 이자율이 아예 그냥 확 튀어버리는 거죠. 확 튀어버린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약간 애매한 면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제학 약간 초심자인데 옛날엔 테스트가 확실히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최근에 물어볼까 싶긴 해요. 요 내용이 당장 막 와닿진 않으시죠? 그리고 왠지 막 이렇게 영어 약자들 등장하고 뭐 외워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죠,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최근 2023년 현재도 이렇게까지 빡센 내용을 물어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저기 2012년도 11년 전 문제니까 그때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약간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